2부 코리안 마켓 사인즈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 주요 20개국 중에서 14개국의 증시가 최고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만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서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국내 증시 훈풍을 받을 수 있을지 오늘 코리안 마켓 사인즈를 주목을 해보셔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마감했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보고 오도록 할 텐데요.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4만 선을 돌파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내줬습니다만 움직임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우존스가 0.34% 강세를 보였고요. S&P 500 지수도 0.12% 강세. 다만 나스닥 지수 상대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0.07%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지수들이 큰 움직임 없이 혼조세로 마감한 모습이었죠. 큰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혼조세 보합권에서 마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주 중요한 굵직한 이벤트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방향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잠시 후에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다우존스 지수 4만 선을 돌파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랠리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코멘트 한번 짧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름 잡았던 비관적인 전망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면서 추가 랠리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드러냈고요. 리즈 앤 손더스 시장 전략가 같은 경우에도 경제 상황, 디스인플레이션 추세, 또 강하지는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제 성장 등이 긍정적이다라고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또 지금의 경제 지표들 매우 좋다, 펀더멘털이 우호하기 때문에 다우지수의 추가적인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 계속해서 상승을 기대해 볼 법한 이야기들 나왔는데요. 또 온기가 이제는 대형 기술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섹터로도 확산될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관련된 코멘트도 함께 살펴보시죠. 톰 하인린 US 뱅크자산운용 선임투자 전략가는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더해진 강한 경제 성장은 대형주 랠리가 이어지기 완벽한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한 랠리는 대형 기술주에서 점차 금융, 자재, 산업, 에너지 섹터로 확대될 것이다라면서 온기 확산을 이야기하는 듯한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한편 금요일장에서 애널리스트가 주목한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빠질 수가 없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 의견을 유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현지 시간 22일에 예정돼 있는데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웰스파고는 넷플릭스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 유지했습니다. 광고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에 따라서 실적이 성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딧 같은 경우에는 밈 주식이 탄생한 근원지이기도 하죠. 시티그룹이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레딧이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런 비슷한 계약을 구글, 알파벳과도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매수 의견 유지를 했습니다. 월마트, 지난주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주가 크게 올랐던 종목이 되겠는데요. 시티그룹 계속해서 최선호주로 월마트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 소매업을 비롯해서 마진율이 높은 사업까지도 성장세가 좋다라는 의견 달았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가 중립 의견을 유지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소비자들이 테슬라 차량 구매 의사가 다른 자동차 업체보다 낮다면서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해 조금은 가이던스를 낮추는, 기대감을 낮추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금요일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한 종목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주요 일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굉장히 많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 현지 시간 월요일에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 그리고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이렇게 3명의 인사들의 연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날인 화요일에는 계속해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연설할 예정이고요. 마이클 바 금융감독 부의장도 다시 한번 등단합니다.
22일 수요일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4월 기존주택 판매 지표도 발표가 될 예정이고 원유 재고 같은 경우도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이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이 공개된다는 점,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장 마감 후에 있을 것이란 점을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이 5월 FOMC 의사록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시장 방향을 가름할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목요일 날 4월 신규 주택 판매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5월 캔자스시티의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 미국의 경기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을 지표가 공개가 됩니다. 이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예비치로도 미국의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고요. 고용 지표도 나옵니다. 실업보험 청구 건수 매주 발표가 되는 가장 최신의 고용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또 이어서 애틀랜타 여는 총재의 연설이 예정이 돼 있고요. 마지막 금요일에는 4월 내구재 수주를 비롯해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다시 한번 등단을 하게 됩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확정치도 공개가 됩니다. 이 월러 이사의 발언이 이번 주 굉장히 많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 분류가 되는 만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23일에는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는 만큼 원달러 환율도 이번 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엔비디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만큼 관련된 코멘트 두 가지만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카리 힐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의 분석가는 엔비디아 가이던스가 강하다면 AI 관련주 전반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했고요. 크리스 자카렐리 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 얼라이언스의 CIO는 엔비디아가 예상에 하회하는 실적을 내놓는다면 시장 전체적으로 1% 이상, 2%까지도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그만큼 시장 전반에 걸쳐 중요하게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나 레스번 시비즈 인베스트먼트 CIO는 이번 주 경제 데이터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Well, I think the market is taking a breather today. After the CPI and retail sales report, the bet that the Fed may be cutting rates sooner rather than later really drove the markets up, both on the bond and the stock market side. They can't all keep going up forever. So today, I think they're taking a break. Well, the markets are very dependent on what it thinks the Fed will do. Very much the Fed is driving the markets right now. And therefore, whatever is good economic news seems to be bad news because it would mean higher for longer interest rate policy for the Fed. So whatever comes out next week in terms of economic data, if it's good news, there's a high probability that the markets will view that as bad news for pricing. So you might see some volatility next week depending on how the markets view the economic data. 네, 에브리웨어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분위기도 그러했는데요. 먼저 지난주 마무리 상황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지난주 목요일에 미국 증시가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국내 증시는 일제히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세 때문에 코스피는 1% 하락하면서 2,724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HLB의 미국 FDA 승인이 무산되면서 그룹주가 일제히 폭락을 하자 1.7%로 하락폭을 더 키우면서 855선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섹터들, 업종들 그리고 이슈들을 중심으로 또 오름폭을 보였던 부분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K푸드 관련주들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긍정적인 1분기 호실적과 함께 긍정적으로 상한가 마무리 갔던 종목들이 있고요. 삼양식품이 대표주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0% 크게 증가했고요. 주가 자체도 작년에 이미 70%나 급등세를 보였지만 올해 되고 나서 또 2배 이상의 주가
주가 상승을 보이면서 시가총액은 현재 농심을 넘어선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불닭볶음면에 현재 분말가루를 만들고 있는 S&D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또 1분기에 호실적을 보여준 빙그레 같은 경우도 17% 가까이 오름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해서도 65%의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고 하고 전반적인 업종 자체에 대한 증권가의 전망까지 긍정적으로 풀이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더 큰 환호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부분은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특히 이 조루 복합제와 관련된 관련주들의 흐름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CTC 바이오가 지난 목요일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에 들어갔었고요. 상한가 안착하고 나서 장중에는 동구바이오 제약보다는 좀 소폭으로 오름세를 보이긴 했지만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름폭을 키웠던 부분에서는 주목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동구바이오 제약과 함께 CTC 바이오가 본격적으로 조루 복합제와 관련된 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각종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장 안에서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산 쪽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폭을 키워왔던 종목들이 나왔었는데 개별 실적도 좋았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6차 방류 개시 사태가 있었죠. 이 두 가지 이슈가 맞물리면서 관련주들이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사조 시푸드도 12% 오름세를 보였고요. CJ 시푸드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에서 냉동 김밥의 수출 호재 소식이 전해지면서 김에 대한 니즈가 올라가자 11%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 전에 우리가 확인해 볼 국내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미 장중에 반영이 됐었던 이슈죠. 다만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갔다라는 점에서 오늘 다시 한번 복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휴마시스가 경남제약을 품기 위해서 48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경남제약의 최대 주주인 블레이드 엔터에 대한 지분과 경영권 인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해당 소식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블레이드 엔터 같은 경우는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었고 경남제약도 15%의 오름폭을 보였었죠. 관련해서 블레이드 엔터 인수와 함께 관계사로 꼽히고 있는 판타지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대한 협업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판타지오도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하고 나서 그제서야 상한가로 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한판으로 확인해 보시죠. 대표적으로 4개 종목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블레이드 엔터 같은 경우는 14% 오름세 보였고요. 경남제약과 판타지오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휴마시스는 큰 지출과 함께 투자자들이 부담감을 느끼면서 5%의 가격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는 LG의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LG와 메타가 준비하고 있던 XR 동맹이 깨졌다라는 소식이 주말 사이에 보도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월에 메타의 CEO가 한국을 방문해서 LG와 함께 XR을 만들겠다라고 본격적으로 공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2달 만에 이 해당 부분의 동맹이 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슈를 놓고는 LG전자가 먼저 손을 놓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메타와 파트너십을 맺으면 메타 퀘스트 안에 들어가는 1000여 개가 넘는 애플리케이션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XR 기기 시장 자체도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지만 그 안에서도 메타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메타와의 시너지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시장은 판단을 했는데요. 다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판단이 아니라 오히려 시너지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풀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LG전자는 예상대로 내년에 XR 기기를 출시한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대안 후보로는 지금 아마존이 거론이 되고 있고 혹은 LG가 자체적으로 독자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네요. LG전자 지난 종가는 어떠했는지 가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0.9% 내림세 보이면서 97,900원 선에 마쳤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가 전해졌는데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월등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해당 훈풍이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 좋았죠? 조금 이제 더워지네요. 오늘 아침에 한 9시 전후로 비가 살짝 올 수도 있으니까 좀 대비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5월 20일 월요일 주요 뉴스 4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좀 풀어볼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한 주 주간 증시 전망 기사입니다. 제목은 2,700선 배회하는 코스피 미 FOMC 의사록의 촉각. 코스피가 좀 주춤하다가 2,700선까지 일단 잘 왔는데 여기서 더 이상 가는 게 쉽지 않네요.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뭔가 확실한 어떤 견인, 어떤 그런 모멘텀 이런 게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3개의 중요한 이벤트들, 대형 이벤트들이 있고 또 그게 공교롭게도 23일 날 우리 시간입니다. 목요일 날 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정다인 앵커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FOMC 얘기가 있고요. 의사록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날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습니다. 일단은 요즘에 미국 금리 인하 관련돼서 조금만 유리한 어떤 내용이 나오면 주가 당연히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동반급등을 하고요. 또 조금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또 바로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확신에 대한 부분이 약한 거죠. 엔비디아 실적은 기본적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3배 넘게 EPS만 해도 400%가 넘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일단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젠슨 황 CEO가 이제 향후 이제 가이던스죠. 결국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사실은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데는 뭐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미 만들어져 있긴 한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몰리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뭐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이미 뭐 그렇고 뭐 내리겠느냐 이 부분도 사실 거의 얘기가 없으니까 동결을 또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창용 총재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스탠스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KDI가 우리나라 경제 전망치를 올리면서 한국은행이 굳이 미국의 연준의 금리 정책과 커플링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대로 사정이 있으니까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내수 부진하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국내 인플레가 좀 둔화되고 있는 게 분명히 있다. 또 하나는 다른 나라 금리 내린 나라들 보니까 머니 무브 그렇게 별로 없더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창용 총재 입에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기사 가보겠습니다. 제목을 먼저 보시면 주도주가 사라진 증시 외국인은 이것 담았다. 사실은 앞에 이 기사와 연결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주도 섹터는 뭐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AI 뭐 이거 하나로 뭐 완전히 통일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섹터는 확정적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주도주는 뭐냐? 뭐 반도체, HBM, 그다음에 전력 기기, 또 전선주 등등등 뭐 계속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많이 오른다라는 건 또 역발상적으로 보면 그만큼 더 보기에는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딱히 시장을 좀 끌고 가는 주도주가 분명히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럴 때 외국인들 뭐 사는지를 한번 그래서 이데일리가 한번 취재를 해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대 글로비스를 그다음에 삼성화재 우선주 11일씩이나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9일, 항공우주 8일, 크래프톤, SK하이닉스 등등등 현대차까지 쭉 있습니다. 현대 글로비스는 아무래도 요즘에 해상운이 올랐다는 거 그 의미가 있겠고 삼성화재 우선주는 삼성화재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주주 환원율을 50%까지 확대하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 영향이 있을 거고요. 에너빌리티는 뭐 잘 아시는 전력기기 관련주, 항공우주 등등등 쭉 있는데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으로 외국인이 주식을 사고 있다는 거를 보면 얘네들의 주가도 분명히 움직이죠. 현대 글로비스 4% 최근에 올라고요. 삼성화재 우선주는 최근에 10%가 넘게 주가가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밌는 거는 NC소프트를 5일 연속을 샀는데 NC소프트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게임주들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NC소프트 좀 지지부진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주가도 나쁘지는 않긴 합니다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부진하죠. 결국은 지금이 저평가 국면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주가가 별로 좋지는 않으냐, 앞으로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점에 주목하고 있지 않느냐. 일종의 이제 저가 매수 형태로 좀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외국인의 이런 순매수, 날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연속성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가보겠습니다. 산업면 쪽 얘기인데요.
중국발 훈풍으로 화학주에도 볕 든 날 드나, 그러니까 볕이 드나 이제 이런 얘기인데 사실이 굉장히 화학주한테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발 어떻게 보면 강풍 때문에 그동안 화학주가 상당히 좀 좋지 않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이 중국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하나가 바로 이 디플레 수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과잉 생산된 물건들을 밖으로 막 밀어내기 수출을 하면서 해당 국가의 내수 시장을 교란시켰다. 뭐 상당히 좀 시장을 악화시켰다. 이런 등등 얘기들이 그런데 우리나라 화학주들도 화학업종도 대표적인 이 중국발 이 강풍, 이 디플레 수출에 역풍을 받았던 대표적인 업종이었죠. 주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좀 살펴보니까 한화솔루션 29%, 효성화학 27%, 롯데케미칼도 20%가 넘게 주가가 떨어졌고 일부 회사 같은 경우는 일부 상품에 있어서 일부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철수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럼 코스피 화학업종이 표에서도 좀 보십니다만 최근에 이렇게 7% 가까이 올랐을까? 역설적으로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화학업종, 석유화학, 뭐 정제, 탄재 경기 민감주들이죠. 시장이 좀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진다. 이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이 좋아진다고 할 때마다 바로 반응을 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중국의 물량이 많이 많이 또 팔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던 것들이 사실이고요. 주가도 나옵니다만 굉장히 좀 좋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중 갈등이 확장이 될 경우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어떤 그 모멘텀 때문에 최근에 좀 화학업종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냉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발 강풍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거꾸로 중국발 훈풍 때문에 다시 좀 최근에 좀 반등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기술적 반등 측면도 분명히 좀 있고요. 또 미중 이 갈등이 격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반사이익이라는 부분은 사실 좀 굉장히 냉철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게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갈 거라고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직접 뭔가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리스크 부분을 조금 더 무게를 두시고 이 화학주 같은 경우는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 라면 얘기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아마 우리 주식시장의 가장 큰 화제 중에 하나가 삼양식품. 가뜩이나 주가도 최근에 많이 올라서 비싼 주죠. 이 회사가 무려 하루에 10만 원, 상한가를 치면서 10만 원이 오르면서 45만 원 근처까지 껑충 뛰어올랐던 얘기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삼양식품의 주가가 이렇게 크게 뛰었던 건 아주 간단합니다. 워낙에 장사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30%가 넘게 올랐다라는 거, 거의 3배가 넘게 올랐다라는 이런 건데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라면 3사 큰 회사들 세 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뭐 라면의 종가라고 할 수 있는 농심도 있고 그다음에 삼양식품이 있고 또 오뚜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3사의 실적을 분석을 해보면 역시 해외 수출을 누가 잘했느냐 여기에 집중적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해외 수출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삼양식품 해외 수출이 83%나 증가했는데 삼양식품 전체 매출의 3분의 2, 75%를 이 수출에서 차지할 정도로 삼양식품은 수출에 굉장히 특화됐고 그 점이 바로 삼양식품의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던 이유였고요. 오뚜기도 선전을 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2%, 해외 매출 15%가 증가해서 주가도 괜찮고 다만 좀 아쉬운 게 농심입니다. 이 라면 업계의 종가인데 농심의 주가는 매출은 1% 증가, 영업이익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라면 3사 주가는 지난 2월과 대비해서 보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농심이 상대적으로 좀 뒤처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시총 1위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가져오다 이번에 삼양식품에 뺏긴 농심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치부심하겠죠. 그래서 농심이 어떤 뭔가 해결책, 어떤 뭐 비전을 내놓을지 그 점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농심 주가의 포인트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김영세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연 고점 돌파를 해보려고 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다시 2,700선까지 밀려난 상황인데요. 일단 이번 주에 코스피가 다시 연고점을 돌파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오늘 월요일 방송도 현재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뜨거웠던 업종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안에서도 특히 음식 업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 그리고 실제로 주가의 반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반적인 음식료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음식료주가 최근에 좀 크게 좀 상승을 했지만 사실 초반부터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기류는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업종 지수가 지금 현재 한 3,960포인트고요. 이게 올해 한 7.2% 상승한 것으로서 코스피가 이제 한 2.6% 상승한 거에 대비해서는 좀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수 포인트대는 최근 2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특정 종목이 좀 지수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 업종 내 시총 1, 2, 2 업체들의 어떤 주가 흐름은 오히려 평균적으로 보면 한 16% 올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3위 종목인 삼양식품이 올해 주가가 이제 한 106% 정도 상승을 하면서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갱신 중인데 여기에도 시총 구입 빈거래도 한 올해 한 61% 이상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에 좀 도움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 살펴보면 사실 주가 흐름은 전체적으로 크게 좋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실적 개선세가 상당히 좋았던 종목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시가총액 상위 12개 종목의 1분기 영업이익을 평균적으로 얼마나 증가했나 봤더니 한 50% 이상 성장이 나타났고 물론 여기에 가장 크게 성장한 종목이 이제 236% 증가한 삼양식품이었는데 상향품의 어떤 그런 이익이 상당히 좀 업종의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을 수 없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실적이 일단 좋아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주요 곡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국내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먼저 주요 곡물 가격 살펴보면 식품의 주요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밀, 옥수수, 대두 가격이 사실 지난 2022년 2분기를 최정점으로 계속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밀 같은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톤당 한 469달러까지 지금 솟았던 것이 지난주에는 지금 245달러로 마감함으로써 현재 지금 고점 대비 한 47.7% 거의 절반 가까이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밀 가격이라든지 이런 재료 가격들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작년까지 제품의 가격을 꾸준하게 인상을 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여기 이제 원가 부분까지도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 증가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수요와 관련해서는 사실 금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인상이 되는 상황에서 거의 이제 높은 금리 상황이 유지되면서 가처분 소득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외식 물가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공식품 경쟁력이 상당히 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최근 또 농수산물 가격까지 오른 바람에 국내에서도 어떤 이런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대형 업체 중심으로 판매량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트렌드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이런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는데 외식 물가가 사실 크게 증가하자 상대적으로 좀 싸다고 생각되는 패스트푸드의 판매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근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고공행진하면서 패스트푸드 업체 자체도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맥도날드 같은 것이 대표적인데 오히려 이제 판매가 줄어들었고 이에 이제 가장 저렴하다고 보는 집에서 밥을 먹는 수요가 더 증가하면서 저가 소매 유통점의 월마트의 이익이 좀 크게 늘어났고 지금 월마트 주가도 지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음식료업종 같은 경우는 한류 문화의 국제화로 인해서 K푸드를 찾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전체 매출에서 수출과 또 현지 생산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따라서 음식료 업종은 과거 경기 방어 업종에서 대표적인 저성장 업종에서 어떤 성장 업종으로 좀 거듭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수요 증가와 함께 역대급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지난주 금요일 음식료 업종 안에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상한가 안착을 하면서 이 증권가 안에서도 음식료 업종이 상한가를 가다니 하고 굉장히 신기하시는 입장들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가 그럼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 하반기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하반기는 전체 시장이 어떤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뭐 AI 쪽에서의 어떤 그런 자금이 조금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전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필수 소비재 업종이 음식료 업종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라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라면과 관련해서는 사실 수출 성장세가 상당히 놀랍다고 보시면 되는데 4월 라면 수출액이 지금 1억 859만 달러로 전년 대비 한 46.8% 증가를 했고요. 또 지난 2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도 경신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업황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는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라면뿐만 아니라 가격 공격력을 보유한 가공식품 수요도 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상 기후에 따른 뭐 작황이 불안정하다든지 아니면 물류비 상승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조짐이 일부 품목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미국의 어떤 파종 면적 증가에 따른 어떤 생산량 확대, 또 중국에서 돼지가 이제 사육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음식료 수요가, 사료 수요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런 사육 투수 정체로 글로벌 식량 가격을 예상하는 지수는 오히려 더 하락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미국의 만일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를 시작을 한다면 환율 하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곡물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음식료 업종으로는 원가 부담이 추가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도 또 존재합니다. 또 실적이 지금 1분기에서 나타났지만 상당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하락한 종목들이 오히려 더 뭐 많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저평가가 좀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주목하실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음식료 업종 등 전체만적으로 한 PER로 보면 12개월 선행 실적 예상 기준으로 한 10배에서 11배 사이에 좀 있는데 코스피 대비로는 한 10% 좀 할인돼서 좀 거래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 매력도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도 있고요. 또 이익과 관련해서는 사실 국내 판매보다도 이익률이 좀 마진이 더 크다고 예상되고 있는 추정되고 있는 해외 부분의 비중이 좀 증가하는 기업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성장 가능 종목에 대해서는 기존에 받는 밸류에이션 수준보다도 좀 할증된 또 그런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도 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단 투자 전략은 첫 번째로는 일단 수익성 개선이 확인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조금 개선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전략으로는 해외 매출 견전 종목 중에서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아직도 존재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저점 매수도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 급등한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아직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고평가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조정이나 숨 고르는 구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업황 자체가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계속 부각될 수 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가장 눈에 들어오세요? 네, 일단 뭐 음식료 업종에서 한 4개 그리고 이제 그 외 업종에서 1개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 먼저 그 가장 첫 번째 종목은 음식료 시총 1위 CJ 제일제당입니다. CJ 제일제당은 1분기 영업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48.7% 증가한 3,75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컨센서스를 한 6.6% 상회한 좋은 실적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긍정적인 업황의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향후에도 지금 업황 호전과 관련한 다양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내외 물가 상승에 따른 어떤 가공식품 판매량 증가로 점유율 상승세가 좀 이어질 그런 전망이고요. 또 수출에 있어서도 사실 조금씩 좀 매출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일단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익 증가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크게 반등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뭐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증가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 보이는데 참고로 현재 주가가 지금 12개월 선행 실적 그 기준으로 한 PER로 한 9배 정도 되는데 수출 성장 종목임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지금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가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농심을 좀 갖고 왔는데요. 지금 농심이 이제 시가총액이 좀 떨어져서 순위가 지금 음식료에서 한 4위 정도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농심은 높은 일단 기조와 또 미국 지역 판매 성장 정체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3.7% 감소한 614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좀 하회했는데요. 하지만 1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2분기는 좀 더 증가하고 또 하반기는 더 그 전보다 더 증가하는 실적이 점증하는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데 2분기에는 아무래도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좀 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3분기부터는 추가적으로 이제 증설 물량이 좀 합세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하반기에 좋은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지금 PER로 보면 한 12.6배인데요. 라면 점유율 1위라는 그런 종목의 프리미엄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서 현재 수준에서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동원 F&B를 좀 관심종으로 선정해 보았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한 499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했는데 그렇지만 2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세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치 억가에 따른 그런 실적의 변동성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참치 억가가 지금 하락하는 추세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따라서 원가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1분기에 지금 적용된 참치 억가가 지금 톤당 한 1,650달러로서 전년 동기 대비 한 1% 감소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이런 가격이 2분기에는 톤당 1,400달러로 전년 대비 한 20% 하락하고 또 3분기는 전년 대비 35%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서 하반기로 갈수록 원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현재 주가가 PER 5.6배로 실적이 좀 개선되는 초입배에 있다는 것에 점을 감안한다면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서 반등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종목은 이제 소형주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S&D라고 그 삼양식품의 불닭 볶음면 소스를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S&D 주가가 삼양식품과 함께 지난 금요일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삼양식품과 연계한 실적 성장세를 주가에 좀 반영시킨 투자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1분기가 지금 전년 대비 한 72.2% 증가한 영업이익이 한 35억 원을 기록했는데 올해 전체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59억 원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제 지난 4월에 자사주 350억 원을 취득 후 소각을 해서 현재 발행 주식수가 289만 주, 그리고 시총이 지금 1,155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인데요. 최근 주가가 단기 급등을 했지만 현재 주가가 PER로 본다면 8배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어서 단기 조정은 분명히 나올 수 있지만 추가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번외 종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유통업에서 좀 이마트를 좀 관심종으로 좀 선정해 봤는데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할인점의 대표 주자로서 미국 월마트와는 사실 뭐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기업 상황이 좀 매우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상외로 좋은 1분기 실적을 기록했고 또 물가 상승에 따른 가성비 물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일 수급이 여기서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주가는 반등하는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서 이제부터 좀 관심 가져야 할 종목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 5개 종목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마트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최근 음식료 업종 자체가 수출에 대한 비중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또 우리가 환율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환율이 1,350원대를 계속 유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최근의 동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설명해 주시죠. 근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달러화가 올해는 매우 좀 약세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금리 인하가 상당히 지연되는 상황에서 달러 강세는 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은 매우 초강세 국면에서 조금 벗어난 조금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55원인데요. 한 달여 전 대비 한 38원 하락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요 6개국 통화 달러 비교하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104.5로 4월 최고점 대비로는 한 1.6% 하락한 상태입니다. 달러화가 최근 고점에서 좀 하락한 원인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4월에 미국의 고용이 둔화 그리고 또 경제 지표에서 물가 지표가 좀 소폭 예상치와 부합하면서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인데 고용은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가는 4월 CPI가 올해 처음으로 성장세가 꺾인 3.4%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예상치와 부합했고 또 여기에 이제 중요하게 보는 소매 판매 증가율도 예상치는 한 0.7에서 0.9% 정도 증가할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제로로 지금 기록하면서 달러 약세와 미국 국채 금리 하락을 좀 유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뭐 국내적으로 본다면 한국의 그 4월 수출도 전년 대비 한 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금 7개월 연속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원화가 어떤 강세 전환으로 가는데 조금은 도움을 주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향후 전망은 달러화가 다시 이렇게 1,400원대 위로 초강세로 갈 가능성은 아직은 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는 지표로서 좀 참고할 수 만한 게 이제 패드워치에서 제공하는 금리 확률입니다. 근데 금리가 지금 인하될 확률이 9월에 좀 시작될 확률이 지금 49%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 달 전 대비 좀 소폭 지금 상승 중에 있어서 올해 안에 다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과 그런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시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지금 미국의 연준 의장과 연준 위원들 모두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경제 지표를 좀 더 확인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달러의 급격한 약세보다는 여기서 완만한 흐름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제 추가적인 고용과 물가와 관련 지표가 둔화됨으로써 미국이 금리 인하를 확실하게 실시한다는 신호가 나타난다면 환율은 한 1,200원대 중반까지도 좀 내려갈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급격하게 강세를 보이기보다는 1,200원대까지 완만하게 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부터 FOMC의 의사록 공개까지 모두 포진돼 있는데요. 이번 주에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이번 주도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주 이제 주요 일정부터 살펴보시면 23일 새벽에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동안 주춤하고 있는 AI라든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주가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23일에는 오는 이제 5월 31일부터 개최되는 미국 임상 종영학회인 아스코 초록이 좀 공개되는데 국내 제약 바이오의 투자 심리 개선 가능성도 열어두시면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23일 날에는 한국 금통위에서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요. 사실 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향후 금리 결정 관련해서 방향에 대한 그런 것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포워드 가이던스에 좀 더 주목하시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23일에 FOMC 회의록 공개도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 조금 더 염려하는 것은 어떤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뉘앙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전망은 저는 이제 엔비디아 주가와 연동하는 흐름이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사실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아닐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분위기도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그런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런 분위기도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 지수를 좀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원동력이 좀 부재한 상황에서
장중에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고점을 찍은 후에 바로 반락하는 그런 흐름이 좀 자주 발견되고 있어서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보수적 관점에서 박스권 상단 돌파를 확인한 이후 비중을 확대하시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자 설명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부 코리안 마켓 사인즈가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선물 시장에서는 3대 주요 지수 소폭이지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로도 이 훈풍이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우존스가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한 만큼 오늘 국내 증시도 힘을 내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